기후학교, 오늘은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인터뷰 중간중간에 문자 계속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정말 궁금한 주제예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 무수히 나왔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네. 작년에 기후 북클럽에 나오셨잖아요. 네. 지구 파괴의 역사 저자셨고 또 우리 기후 톡파원으로 한 번씩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도 등장하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했는데요. 저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사 온 만큼 교수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소개 말씀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녁 프로그램으로 이사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네. 예, 사실 오전에 대부분 직장인들 근무 시간이잖아요. 저도 청취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 10월이었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기후 톡파원이지만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거 계속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 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경제성 평가라든지 네.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과학적 사고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좀 단편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간혹 맞는 말인데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네, 네. 또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경우 수도 있고. 또 풍선 효과라는 그런 네, 것들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과학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에 대한 제의를 수락을 한 거고요. 아, 저희는 든든합니다, 네. 선생님. 예. 할 수 있는 때까지 좀 해보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 퀴즈 정답부터 보죠, 여러분.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탈탈탈. 지난 2017년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미세 섬유, 즉 옷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섬유 재질은 무엇일까요? 1번 아크릴 섬유, 2번 면 섬유. 여기 보면 1번 막 하시면서 5526님이 오늘의 기후 밴드에도 가입하고 듣기만 하다가 오늘 참여해 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아니면 말고요 하고 1번 보내주셨네요. 8634님 뉴스에서도 기후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한종애님 먼지 같아요. 취향 저격입니다 하셨는데요. 섬유 라벨을 꼭 보신다고요. 폴리에스터 섬유가 가장 많은데 나일론과 아크릴은 다른 건가요? 하고 또 질문 주셨네요. 정답은 몇 번인지 김병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뭐 정보 없이도 네.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크릴 섬유가 네. 맞습니다. 아크릴 섬유요. 네. 아크릴 섬유라는 게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나일론과 아크릴은 다른가요? 하는 질문도 있는데 이게 폴리에스테르하고 다른 거죠? 폴리에스테르하고 다르고요. 네. 그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물질들이 다 정보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는데 아마 그 ABS 수지라는 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S 수지요.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크릴, 그다음 부타디엔이라고 그래서 고무, 그다음에 스타이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폼. 네. 요 세 가지 물질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또 단일 물질도 되고 네. 이렇게 막 섞어서 또 다른 물질 이름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재활용할 때 플라스틱이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냥 재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세탁할 때마다 천연 섬유로만 옷을 입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뭐 옷을 사러 가면 다 화학 섬유가 대부분 더 많고 네.
내구성이 분명히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여과 장치를 세탁기에 달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걸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물론 이제 필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세탁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각이니까 그걸 걸러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는 말인데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크기가 특정 필터의 공간을 이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필터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필터에 있는 구멍보다 더 작은 만약에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마이크로 단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마이크로 정도 되면 눈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지금 1마이크로면 사실 눈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1마이크로보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나노미터 단위들. 나노미터는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뭐 그러니까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의 작은 거라는 얘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한 수십 나노에서 수백 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그런 것 미세 같아요. 플라스틱이 있다. 나노 플라스틱.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걸러내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불가능한 거죠. 거 아닌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은 플라스틱이 뭐 몸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네. 음용수라고 해서 물이 가장 흔하게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에 먹이사슬을 따라 돌아다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최종 포식자가 있잖아요. 네. 그 최종 물고기들이 그렇죠. 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큰 물고기들한테 네. 중금속에 이렇게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걸 먹거나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들도 네.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뭐 이렇게 끌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 상수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상수원의 원천이 사실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실은 이제 저기압 때 수증기를 다 끌어올리잖아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육지로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게 다시 이제 상수도로 상수원이 가는데 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생수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나노 플라스틱, 작은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가 각성을 한 단계가 사실 시기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인지 이거를 좀 찾아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쉽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이제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은 기름에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마 드라이클리닝 같은 거 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네. 드라이클리닝이 세탁을 할 때 기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화장도 기름으로 그렇죠. 지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화학에서 보면은 극성 때문에 그런 건데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서 녹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기름은 기름대로 녹고. 근데 플라스틱이 잘 보시면 이 분자가 이게 이제 다른 기회 때 제가 이제 뭐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몸에 지방이 있습니다. 네. 지방이 있고 세포에도 진지질이라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도 분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분자를 딱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사슬같이 있어요. 이게 탄소 사슬인데 이게 마치 이제 작은 길이죠. 길어봐야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게 길다라고 하면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은 기름 분자를 그러니까 지방산 분자라고 하는데 네. 이걸 무한정으로 길게 해놓은 거. 아. 그래서 이게 마치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 같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샤워하는데 보면 드레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묻혀져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름이기 때문에 작은 조각이 났다라고 하면 기름은 기름에 녹잖아요. 결국 우리 몸 안에 지방 어디엔가 녹아서 들어가 있는 이게 건가? 녹는다는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한데 어.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 거기에. 있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짐작만 하고 있다가 지난달이죠. 3월 7일 날 이게 심장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이탈리아 연구 결과가 저명한 학술지라고 해서 NEJM이라고 네. 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예, 사실 그 영국 이제 그 의학학회죠. 거기에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실제로 보니까 혈관벽에 혈관벽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 보통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네. 이제 그걸 보통 플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플라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플라크와 있는 플라크에 대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네. 이제 추적 조사를 좀 해봤더니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4.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연구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그런 거냐?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항상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담배를 핀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위험 요소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장수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유의미한 예,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논문만 봐도 네. 뭔가 좀 감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미세 플라스틱 위험하다 하는데 지금 의학계에서 사람의 혈관에 보이지 않는 나노 플라스틱 분자 입자가 네.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혈관 찌꺼기를 만드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아, 네.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께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5부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듣고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카울남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이름이네요. 벚꽃은 이쁜데 하늘이 다 망치네요. 하늘을 청소 좀 하면 안 되나 하셨는데 지금 대기질이 많이 안 좋은가 보죠. 벚꽃이 활짝 폈는데 대기질이 안 좋아서 아쉬우신가 봅니다. 카울남님 오늘 문자 반갑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그리고 또 서령님이 딱 한 달 전쯤 TV 뉴스에 나왔어요. 마이크로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장에 붙는 걸 발견했고 위험하다고 나왔죠. 우려가 확인이 된 거죠 하셨는데 아마 이탈리아에 계시니까 그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이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나 봅니다. 최숙자님 문자로 플라스틱 어디서부터 하나씩 고쳐가야 하는지 우리 환경 거의 모든 게 플라스틱 안 들어간 거 찾기가 더 힘이 드는데요. 무엇으로 대체를 하나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네요 하셨습니다. 네.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4부에서 저희가 그 이제 혈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지방질이라 기름 물질이라 같이 붙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혈관 플라크 얘기도 네. 잠깐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플라크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그 치아의 치석 같은 것들이에요. 아, 그 찌꺼기가 네. 쌓여서 굳어지는 거. 혈관 안에서. 예,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아마 요즘도 의학 정보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콜레스테롤도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네, 나쁜 네. 콜레스테롤이 있고 네, 네, 네.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가 얘가 특별하게 네. 어떤 위독성이 있거나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요. 예, LDL이 좀 작아가지고 음. 단단하고 그래서 혈관 내벽에 이제 손상이 되면 거기에 딱 틀어 박혀요. 아.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 몸이야 이렇게 원래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백혈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백혈구도 이제 하도 많이 쌓이면 먹다가 이제 자기도 터져 죽고 그러면서 계속 쌓이는 거죠. 아, 혈관 안에서. 예, 그걸 플라크라고 보시면 플라크라고 돼요. 한다. 예. 네. 그렇게 뭐가 막혀 있으면은 혈류라고 하잖아요. 네. 피의 흐름. 네. 이것도 좀 덜컹덜컹 거리겠네요. 덜컹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나와서 네. 꼭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했던 부분인데 일단 혈관 벽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좁아진다는 뜻인데 이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때는 안 아, 배웠는데. 그쵸. 저 배운 기억이 없어서. 네. 그 프랑스의 저 네. 물리학자인 이제 장 레오나드 마리 포아제유라는 분이 이제 유체역학에서 네. 예,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그 관 안에서 유체의 흐름을 네. 관이 줄어들 때, 직경이 줄어들 때 얼마나 더 빨리 흐르는지, 느리게 흐르는지를 이제 수학식으로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정식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직경이 줄어들면 거기에 4제곱의 반비례를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반이 줄어들었으니까 반이 혈류가 느려지는 반이 게 아니라. 줄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서 보통 혈관이 큰 것들은 뭐 1cm 아니 그러니까 1인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은 것들은 모세혈관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6mm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혈관 벽에 플라크가 예를 들어서 0.5mm가 쌓이면 사실은 직경은 1mm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6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직경이. 그런데 혈류는 반으로 줍니다. 네. 50%나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혈관까지 다 피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같은 양을 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져야 돼요. 2배나 높아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결국 고혈압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유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 네. 물리적으로 몸 안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부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네. 심장 질환들 네.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여기에 원이 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에 좀 쌓이는 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방정식을 보셨다시피 네. 아까 제가 6m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예를 들어 이게 모세혈관 쪽이라든지 이제 뇌혈관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혈관이 더 작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어떤 물질이 혈관 벽에 뭐 잠깐 쌓여가지고 혈관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혈류가 흐르게 된다는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혈압약으로 고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그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숙자님이 거의 모든 게 플라스틱 안 들어간 거 찾기가 힘든데 대책이 있냐 이게 이런 걸 뭐 다른 재질로 바꿀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1년 전에 유럽에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의외로 음료 그 용기가 유리가 된 게 좀 많더라고요. 아, 유럽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플라스틱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면 우유 예. 마시고 나면 유리병 가져가셨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지금의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플라스틱 돼요. 쓰레기죠. 예. 아,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기억이 금방 이렇게 좀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지. 네. 뭐 1900년도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죠, 사실은. 90년대에도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 플라스틱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을 가급적 좀 줄이자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편을 네. 감수해야 한다. 그렇죠. 네. 저희는 자꾸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이 일회용 용도라든지 어떤 네. 편의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뭐 유리 아니면 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거. 네. 그 이외에는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물질로 대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얘기대로 생수를 만약에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결국 유리라든지 뭐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제품들 뭐 하다못해 배달 음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좀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는 불편해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불편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 얼핏 물티슈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아기들에게 쓰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또 아기 키우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은 물티슈가 없는 육아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다. 이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 그럼 저는 혼자 생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좀 덜 되거나 안 되는 그런 물티슈를 만들면 안 돼?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무슨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프로에 보면은 열심히 칼질을 하신 분들 네네네. 칼이 닳잖아요. 네. 그런 거 보셨죠? 네. 사실 금속도 우리가 알 때는 상당히 단단한 물질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도 원자 몇 개가 떨어져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네, 다른 맞습니다.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 우리가 이제 생수병에서 사실 뚜껑하고 이 병 자체 바틀의 재질이 좀 다르거든요. 네. 하나는 PET로 돼 있고 예. 하나는 PP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열면서 마찰을 시키잖아요. 네. 그 거기서도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단한 물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금속도 떨어져 나가는데. 약간 어떠신가요? 좀 선생님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당혹스러우시죠, 여러분? 네, 노래 한 곡 듣고 마음을 좀 진정하고 설명을 또 선생님께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수잔 잭스가 부릅니다. 에버그린. 마음을 좀 진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병민 선생님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생님? 일단은 현재 대체 물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체 물질이 아니라 아까 유리처럼 네. 뭔가 다른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그런 물질로 쓰면서 결국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용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사용한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자연으로 다시 버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 생수 페트병도 재활용이 된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이제 플라스틱 공정을 우리가 중합을 한다라는 의미를 붙여요. 네. 아까 제가 길게 뭘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슬을. 이게 늘리는 건 아니고 네. 작은 것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중합을 한다는 뜻인데 앞에 풀자를 써서 풀해자를 써서 해중화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원래 이제 물질을 다시 원래 원료로 만드는 거죠. 분해시켜서요. 분해시키는.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방법은
제대로 얘기하면 녹이는 거예요, 그냥.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수거를 한 다음에 페트 물질을 녹인 다음에 다시 이제 페트 물질 다시 만드는 거죠, 병으로.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리사이클링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병으로도 다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페트 물질에서 나온 게 폴리에스테르예요. 그래서 섬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고 막 했는데 기업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뭐 바다에서 페트를 다 수거를 해서 옷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리사이클링 중에 다운사이클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업사이클링이 있고 다운사이클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운사이클링은 사이클링인데 몇 번 하다가 할 수가 없는 단계. 사실 병을 옷으로 만들면 여러분도 옷을 분리수거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그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니 저는 이 섬유도 화학 섬유는 녹여서 석유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그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화학적으로는 또 가능을 해요. 네. 화학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화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섬유들이 옷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면도 또 있고 우리가 혼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염색도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한다 그러면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페트병을 그대로 수거를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아주 순도 높은 페트 원료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클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얘가 자연으로 가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없앨 수는 없고 가급적 줄이는 게 방법이겠네요. 플라스틱을. 그러면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화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일부 지금 양산 작업들을 대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요? 예,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 작업하는 환경이 강알칼리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잿물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녹여놓고 플라스틱을요. 그러면서 이제 용매로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중성 있는 환경 그런 어떤 그 강알칼리 환경이 아니라 왜냐하면 강알칼리 환경이 들어가면 얘를 또 중성을 만들어야 돼서 강산을 또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정을 좀 단축하기도 하고 좀 그 특별한 방법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관련된 회사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안에는 좀 좋은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되돌리는. 그러면 굳이 석유를 안 캐고 기존에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석유를 만들 수 지금 현재 유럽에서 2030년까지는 아마 그 병을 만드는 경우에 그 새로운 물질의 그러니까 페트를 만들 경우에 이 안에 30%가량의 재생 페트를 쓰라고 규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점점 각국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규제가 안 들어와 있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또 그 재생 페트를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순환 체계가 또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돌면 요즘 같은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플라스틱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 정말요? 예. 정말요? 그런 왜 경우도 플라스틱이 썩어 넘쳐나는데 이거를 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잘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페트를 버릴 때 저도 이제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 안에 이제 오염물들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세척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겉에 이제 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티커를 많이 라벨을 없애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 라벨을 또 들어가면 걔는 또 다른 재질이에요. 그럼 결국 그런 어떤 해중학 공정의 앞에 전처리 공정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에서 그냥 걸러버리고 버려버리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 재활용하는 그 물건들을 우리가 쓰다 남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얘도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플라스틱을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어휴, 이건 정말 정부의 역할이 크겠네요. 플라스틱 정책은. 이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네.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대기업 쪽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기업은 준비가 됐지만 네네. 실제 이걸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입장에서 네. 잘 보시면 대부분 다 영세예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최근엔 좀 스타트업들이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맞춰보려고 네. 또 프로토콜 맞춰보려고 스타트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기도 해요. 아, 이제 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네. 전혀 이게 뭐 수수방관하면서 가만히 있는 넉넉고 건 있지는 아니다. 않다라는 거죠. 네, 약간의 희망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아까 플라스틱은 줄일 수 없고 지금 플라스틱은 그 사용을 안 할 수 없고 사용을 한 플라스틱들이 만드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셔서 떨렸는데 네,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어쨌든 이 사이클 안에 집어넣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네. 이게 자원 순환이 그냥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라는 게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와닿는데요. 오늘 인터뷰 들으신 분들은 저 말고 다들 그러실 듯 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이걸 다시 보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하고 그 비슷합니다. 방향. 예. 네. 왜 그러냐면 유럽 쪽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뭐 제일 뭐 이렇게 유럽이 시작을 하면 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언젠가는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거나 네. 사용량이 좀 많은 데서 이런 규제들이 아마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30%지만 네. 언젠가는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올리는 늘릴 계획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2분 50초가 남았는데 한 네. 2분 정도 1분 30초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지금껏 생산하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의 절반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놀랐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예. 사실은 그 다음에 바다하고 지구의 이제 지각 같은데 버려지고 그냥 무심코 네. 이게 거의 40%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을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예 근원적인 거를 다른 걸로 좀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고민이거든요. 오히려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예,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네. 출시를 하면서 폐어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휴대폰에 좀 장착을 한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맞춰 나가고 있고 과학계에서도 사실은 아까 해중합하는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것들도 분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르는 네. 시민들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분리수거를 할 때 왜 내가 거기다 그거를 깨끗하게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스티커를 떼라 뭐 그런 어떤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원순환이 왜 중요한지 막 뼛속 깊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한림대 나노융합스쿨 겸임선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